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가? 그림 한 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 있으신가요?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가 쓴 이 한 권의 책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술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술가들만 있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인류가 남긴 모든 그림과 조각, 건축과 색채가 단지 작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통찰이 깃들어 있습니다. 벽화로 시작된 이야기, 신전을 세우고 성당을 짓고 캠퍼스를 찢으며 세상을 표현하려 했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손끝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곰브리치가 들려주는 미술사의 거대한 여정을 따라 우리가 잊고 있던 감탄의 순간들,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사유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1장 벽화에서 시작된 이야기, 선사시대의 호흡.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그 시작은 박물관 이전의 시간, 아주 먼 옛날 사람이 불을 처음 발견하던 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곰브리치는 서양 미술사의 첫 장을 바로 그 벽화, 즉 선사시대 동굴 속 그림으로부터 열어젖힙니다. 그림을 그린 이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가라 불리지도 않았고 어쩌면 자신이 예술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동물의 형상을 그려내며 어떤 기도 혹은 생존의 몸짓, 더 나아가 의식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그곳에는 사슴, 들소, 말, 그리고 인간의 손바닥까지. 그림은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곰브리치는 이 벽화를 가리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표현 욕구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그려내고자 하는 마음, 즉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술이 떨어지는 그림은 예술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곰브리치는 말합니다. 그림이 세련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예술이다. 이 선사시대의 그림은 바로 그런 진실의 시작입니다. 그림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본 세계를 기억하고 또 타인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그들은 바위에, 동굴에 자신의 존재를 새겼습니다. 그렇게 예술은 시작됐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손끝에서. 그리고 그 호흡은 오늘날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피라미드와 신의 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예술. 예술이 벽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권력과 영혼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서 이어집니다. 곰브리치는 선사시대를 지나 이제 문명의 시작점, 즉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집트의 예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파라오의 무덤, 그리고 돌 위에 고요히 앉아있는 고대 조각들입니다. 그들의 미술은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 옆을 향한 몸통, 한 발은 내딛고 있지만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곰브리치는 말합니다. 이집트인에게 예술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법칙을 시각화하는 일이었다. 즉,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이 이 그림을 보며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술은 기억의 도구, 더 나아가 신과의 연결고리였지요. 이집트의 조각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강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존하려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례입니다. 이집트 미술에는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신은 더 크게, 일반인은 작게.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시각화한 예술의 코드였습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는 조금 다릅니다.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복잡하고 변동이 잦았던 이 지역은 그만큼 예술도 역동적입니다. 가령 수메르의 인물 조각들은 두 손을 모으고 큰 눈을 뜬 채 신을 바라봅니다. 그 눈은 단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와 두려움, 그리고 존재의 겸손함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부조들은 전쟁, 사냥, 의식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맞부딪힙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불변의 질서, 메소포타미아는 혼돈 속의 생동감을 담은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신 앞에 선 인간의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지요. 곰브리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예술은 단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3장 신이 인간을 닮다 고대 그리스의 이상미. 예술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 곰브리치는 그 절정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은 인간이 신을 닮으려 하기보다 신이 인간을 닮아가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은 높고 멀고 엄숙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 이르러 신은 사람처럼 웃고 화내고 사랑하고 질투합니다. 그리스의 예술은 그런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이 신전의 조각들은 단순히 건축 장식이 아니라 철학과 미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우아한 비례, 조화로운 균형, 생동하는 인간의 몸.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스 예술은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출발한 조각은 점점 더 사실적이고 나중에는 이상적인 몸에 가까워집니다. 가령 폴리클레이토스의 창 던지는 사람 조각은 단순한 근육 묘사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 긴장과 이완, 그리고 움직임 이전의 정적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를 두고 예술은 이미 현실을 담는 것을 넘어 현실을 초월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예술의 정점은 단순히 리얼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숭고함과 이성, 그리고 이상에 대한 갈망을 형상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화가들도 점점 원근과 명암, 감정 표현에 집중합니다. 그림은 더 이상 단지 상징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공간이 됩니다. 곰브리치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두고 인류의 이상이 처음으로 형상을 갖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 그리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각과 그림으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예술은 이성의 손에서 감성의 품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기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4장 황제의 꿈과 신의 빛, 로마와 중세의 미학. 고대 그리스가 인간의 이상을 조각해냈다면 그 다음 무대는 권력과 신념의 세계입니다. 곰브리치는 예술의 흐름이 로마로 옮겨가면서 그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히 짚어냅니다.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각, 건축, 회화. 모두 그리스의 양식을 계승했지요. 하지만 로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제국의 힘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콜로세움, 개선문, 원형극장.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단지 기능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의 질서와 영광,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눈으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로마의 조각상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주름, 흉터, 표정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었다면 로마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그려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점에서 예술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흐름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기독교의 등장에서 시작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술의 주제는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황제나 영웅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신과 성인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의 미술은 그리스나 로마에 비해 덜 정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물의 비례는 왜곡되고 표정은 단순하며 배경도 납작합니다. 하지만 곰브리치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짚어냅니다. 중세 예술은 육체보다는 영혼의 진실을 담고자 했다. 중세인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은 이 땅 위의 미가 아닌
천상의 빛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잔틴 모자이크입니다. 금빛 바탕에 부드럽게 떠있는 성인들의 형상, 움직이지 않는 눈, 위를 향한 시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중세의 성당 건축은 빛을 중시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태양빛이 신의 목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위엄과 중세의 신앙, 이 두 시대의 예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해야 하는가? 5장. 르네상스, 인간이 중심이 되다. 어둡고 긴 중세의 터널을 지나 유럽은 드디어 눈을 뜹니다. 곰브리치가 예술의 대반전이라 부른 시기,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재생,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다시 발견했고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시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예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장면도 성인의 얼굴도 더 이상 천상의 상징으로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실감 있는 공간, 살아 숨쉬는 인물, 그리고 감정과 표정이 등장합니다. 르네상스는 보이는 것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평면적이던 그림에 원근법이 생겨나고 광선과 명암을 통해 입체감이 표현됩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이제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술가를 떠올려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름만 들어도 숨이 멎을 듯한 거장들이 모두 이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다 빈치의 모나리자, 그녀의 미소는 단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미소에는 비밀, 지성, 감정의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그림을 두고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멈추는 지점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내면의 감정을 포착한 최초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무언가를 응시하고 결심하는 인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또한 예술가가 단지 장인이 아닌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격상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잘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였지요. 곰브리치는 르네상스를 예술의 두 번째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이 시대를 거치며 예술은 더 이상 신을 그리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감정과 세계를 사유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작가와 화가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밑거름이 됩니다. 르네상스는 예술이 다시 인간의 손안으로 돌아온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도 한 점의 그림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6장 빛과 격정의 회오리, 바로크와 로코코의 미학. 르네상스가 질서와 조화를 통해 이성의 미를 완성했다면 그 다음 시대는 이성을 흔들며 감정의 파도를 예술로 표현해냅니다. 곰브리치는 이 흐름을 바로크와 로코코로 구분하며 예술이 어떻게 격정과 장식으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로크, 이 단어는 일그러진 진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바로크 예술은 정형성과 대칭에서 벗어나 움직임, 과장, 드라마를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입니다. 그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강렬한 빛을 인물에 비추는 기법, 즉 테네브리즘으로 이야기의 극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마치 무대 조명이 켜진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다른 인물 루벤스. 그의 화폭에는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이 넘쳐납니다. 움직이는 근육, 격정적인 포즈, 화려한 색채. 이 모든 것이 바로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더 이상 고요히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느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건축과 조각에서도 이어집니다.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환희는 조각임에도 마치 천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하고
인물은 금방이라도 숨 쉴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이 시기 예술은 감각의 극대화 그리고 신비의 재현을 지향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크가 지나고 18세기 프랑스에서 등장한 로코코는 보다 세련되고 가볍고 유희적인 감각으로 예술을 재정립합니다. 궁정 귀족들의 삶을 그린 프라고나르, 부셰 같은 화가들은 사랑, 놀이, 여유로운 풍경을 담아 예술의 쾌락과 환상을 불어넣었습니다. 로코코는 때때로 사치스럽고 가벼운 예술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곰브리치는 그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향한 인간의 진지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즉, 이 시대의 예술은 단지 현란한 장식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정서와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였던 것입니다. 예술은 더 이상 고정된 미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감정과 사유를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곰브리치는 이 시기를 지나며 예술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규범에서 자유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7장. 현실의 눈으로 마음의 붓으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19세기의 유럽은 들끓는 시기였습니다. 혁명의 함성, 산업화의 기계 소리,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삶의 리듬 속에서 예술은 더 이상 과거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예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시기를 예술이 인간의 내면을 그리고 사회를 직시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먼저 낭만주의, 이들은 이성의 시대에 대한 반발로 감정과 상상, 고독과 자연을 찬미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 들라크루아는 혁명의 장면 속에 강렬한 붓질과 불타는 색채를 담아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는 민중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그 중심에는 단검을 든 여성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술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증언, 삶의 절규였습니다. 또한 터너와 프리드리히는 광활한 자연 속에 인간을 미소하게 배치하면서 고독, 두려움, 경외심을 그려냈습니다. 그들의 그림 앞에 서면 마치 인생의 허무와 아름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후 등장한 사실주의는 더더욱 정면으로 현실을 응시합니다. 귀스타브 쿠르베는 돌 깨는 사람들을 그리며 당시 사회가 외면한 노동자의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저 삽질을 하고 등을 구부리고 흙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기존 귀족 취향의 예술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예술은 고귀한 이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기록하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화풍은 화려하지 않았고 소재도 일상적이었지만 바로 그 점에서 가장 진실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성 화가들, 흑인 모델, 노동자 계층 등이 화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예술이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다수의 삶을 담아내는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세기는 예술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권력에서 개인으로, 신에서 인간 존재 자체로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곰브리치가 이 장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다. 그리고 거울은 꾸미기보다는 비추는 것이 먼저다. 8장. 형식을 깨다 빛을 줬다. 인상주의와 근대 미술의 탄생.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정답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야 할 이유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었고 화가는 더는 과거의 방식으로 세상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시기를 예술의 혁신 그리고 눈의 해방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인상주의의 시대입니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 화가들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찰나의 느낌을 그렸습니다.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그 시작을 알린 작품입니다. 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물결은 붓터치 몇 번으로만 묘사됩니다. 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순간의 공기, 온도, 빛의 움직임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형태보다 빛과 색, 순간의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바람 부는 들판에서 햇살 쏟아지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은 따뜻하고 생동감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 거리의 인파, 카페의 소란스러움. 모두가 삶의 아름다움으로 재현됩니다. 드가는 무용수를, 세자는 사과와 산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술은 박물관이 아니라 거리 위에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파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흐, 고갱, 툴루즈 로트렉. 이들은 형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색채와 감정만으로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고흐의 붓질은 격렬하고 불안하며 그의 색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마주한 우리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의 파장을 느끼게 됩니다. 세자는 자연을 단순한 형태로 재해석하며 입체주의의 문을 열고 그의 뒤를 이어 피카소와 브라크가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합니다. 이제 그림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되었고 화가는 관찰자가 아닌 해석자로 거듭납니다. 곰브리치는 이 장을 통해 예술이 보이는 것에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9장. 경계를 허물다 현대 미술과 끝없는 질문. 20세기 예술은 마침내 모든 경계를 해체합니다. 형식의 해체는 곧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고 곰브리치는 이 장을 예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시대라 정의합니다. 예술은 더 이상 그림 속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붓과 물감은 필수가 아니었고 화폭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개념, 퍼포먼스, 설치, 무의미조차도 예술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인물의 해체를 통해 시각의 조각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입체파의 문을 열었고 칸딘스키는 형태 없는 음악 같은 색채로 추상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르셀 듀샹은 화장실 변기를 전시장에 세워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샘. 이 기이한 오브제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예술은 무엇인가? 그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었고 바로 그때부터 예술은 질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잭슨 폴락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를 작품으로 선보이며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고 앤디 워홀은 마트에 진열된 토마토 수프 캔을 수십 개 복제하여 예술 작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 미술은 우리에게 미의 기준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곰브리치는 현대 미술을 두고 불친절하지만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현대 미술은 기성의 문법을 해체하고 이해보다 경험을, 감상보다 참여를 요구합니다. 미술관의 경계는 흐려지고 일상도 예술이 되며 화가는 창작자이자 기획자, 사상가가 됩니다. 곰브리치는 서양 미술사를 마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술의 정답은 없다. 그러나 좋은 질문은 남는다. 에필로그. 늙는다는 것은 예술에 가까워지는 일. 곰브리치는 서양 미술사를 통해 수천 년의 인류가 그림과 색, 형태와 감정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해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림 한 점을 오래 바라보는 일, 그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일, 그것은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의 삶을 다르게 이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